옛날 옛적 산과들이 끝없이 펼쳐진 어느 고요한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루소의 마을이라 불렸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생활 방식이 바로 장작 루소가 꿈꾸던 자연 상태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자연을 사랑했고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이나 불평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마을의 신비로운 점은 모든 주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같은 가치를 지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커다란 오크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이 나무는 주민들에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연의 풍요로움을 상징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무의 열매를 따면 모든 주민이 그 열매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축복했고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들 삶의 근본적인 원칙은 함께 나눌수록 더 많은 것을 얻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스스로 축적하거나 소유 안에 집착하는 것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아주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몽이었고 그가 가져온 것은 값비싼 보석과금으로 가득 찬 상자였습니다. 에드몽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석들을 보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삶을 환상적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곳에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면 모두가 이 보석들을 얻게 되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말에 큰 흥미를 느끼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몇몇 사람들은 사유재산의 유혹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고 나무의 열매를 몰래 저장하며 자신만이 작은 재산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은 점점 더 경쟁적이고 불평등한 사회로 변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루소의 마을은 그 전에는 없었던 다툼과 갈등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속이기 시작했고 친구 사이에도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갈등들이 발생하며 마을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변화를 안타깝게 바라봤고 사람들에게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주민들을 오크나무 아래로 불러 모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단순했지만 순수했습니다.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진정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사유재산이라는 이름이 족쇄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주민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보석과 금 대신에 다시 나무 아래에서 열매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루소가 꿈꾸던 자연 상태의 이상을 회복하며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조화로운 사회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일 뿐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제공하는 물질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이지만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함께 나누는 삶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하 기후가적 이타주의에 관한 피터 싱어의 이론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가지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타오르 나는 소문난 선행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타오르 선생이라 부르며 존경했지요. 이유인즉슨 타오르 선생은 항상 사람들에게 베풀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도와주려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은 다양한 자선 활동의 중심지였고 타오르 선생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홍수가 발생하여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했지만 그들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모든 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달랐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타오르 선생은 마을 광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모두 최대한의 선을 이루고자 하나 무턱대고 돕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곤 손가락을 튕기며 이야기 의실마리를 찾은 듯 말했습니다. 물에 잠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즉각적인 필요는 보호 물품일 겁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생각해본다면 우리 수자원을 활용해 더욱 큰 발전을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홍수를 기회로 삼아 마을의 수력 발전을 도입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수력 발전이라는 말이 생소했고 처음에 거부감이 들었지만 타오르 선생의 제안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기술자들과 협력하여 인근 강이 흐름을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그들은 드디어 작은 수력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발전소는 마을에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했고 덕분에 마을의 경제는 크게 발전했습니다. 농부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젊은이들은 저녁에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더 나아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타오르 선생이 효과적 이타주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철학을 가르치며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것에 나아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점차 더 잘 살게 되었고 타오르 선생은 마을이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오르 선생은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를 몸소 실천하며 단순한 도움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통해 진정한 선행이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고 자신들 또한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엘리자베스 앤스콤이 의도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철학을 사랑하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니였고 그는 늘 삶의 본질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가 가장 많은 영감을 받은 철학자는 바로 엘리자베스 앤스콤이었죠. 그는 앤스콤이 의도 이론을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사람들의 진짜 의도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토니가 마을을 산책하던 중 한 노부인이 길가에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멈춰서서 잠시 고민했습니다. 나는 왜 이 노부인에게 다가가고 싶은 걸까? 단순히 그녀의 울음소리가 불편해서? 아니면 정말로 그녀를 도와주고 싶어서일까? 그는 앤스콤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신의 의도를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노부인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확인한 토니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도와드릴까요? 토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부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남편을 잃었고 그 슬픔을 홀로 견디기 힘들어 여기 와서 울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토니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노부인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분께서 살아계실 때 어떤 분이셨나요? 그분과 함께했던 즐거운 기억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노부인은 그 질문에 살짝 웃으며 그녀의 남편이 얼마나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부인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교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대화가 끝났을 때 노부인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이 그쳤습니다. 그녀는 토니에게 감사했고 토니는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그 후 토니는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때마다 그들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더욱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말과 행동만을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와 감정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앤스콤의 이론이 단지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점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토니는 마을에서 마음 읽는 철학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찾아왔고 토니는 그들의 내면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토니 덕분에 자신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토니는 앤스콤이 의도 이론이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이해와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진정성과 이해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앤스콤의 철학이 그의 삶을 비추어 주었고 또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빛을 발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도덕적 운에 관한 철학적 딜레마로 명성이 자자한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윤리의 숲 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곳에는 특별한 나무가 자랐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래 예측은 그 나무에 다가간 사람이 도덕적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전해졌지요. 마을에는 두 명의 친구 아르고와 베르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르고는 언제나 운보다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고 베르타는 운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둘은 자주 함께 윤리의 숲을 산책하며 도덕적 운에 대한 깊은 토론을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는 마을 어귀에서 특별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을 원로 가절대 양속주간이라는 특별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사람들의 도덕성을 시험하는 마음을 읽는 숲 탐험이라는 행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탐험에서는 윤리의 숲에서 나무 예언을 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고와 베르타는 둘 다 이 탐험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탐험의 날이 도래하고 마을 사람들은 다 같이 윤리의 숲으로 갔습니다. 아르고는 자신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었고 베르타는 자신의 행운으로 인해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숲의 중심에 도착하자 각자 예언의 나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르고는 나무 앞에서 단호하게 외쳤죠. 나의 의지로만 나의 도덕성이 판단되리라. 그러나 나무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조만간 길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 선택은 몇 초 차이로 인해 다른 결과를 낳을 것이라. 아르고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지만 여전히 의지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반면 베루타는 나무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운이 있어야 결과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자 나무는 대답했죠. 너의 여정에서 뜻밖의 행운이 너희 결정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베루타는 이 예언을 믿기로 했습니다. 탐험 후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각자의 예언을 생각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아이가 길을 잃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르고는 즉각적으로 돕기로 결정했지만 그때 작은 돌에 발이 걸려 몇 초 동안 늦어졌습니다. 그 몇 초의 지연 속에 베르타가 먼저 아이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아이가 마을 원로의 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베르타의 결정과 행운을 칭찬했고 아르고는 자신이 맞닥뜨린 운명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언에 나무가 예측한 몇 초의 차이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반면 베르타는 자신의 행운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기회를 제공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르고와 베르타는 도덕적, 운의 복잡성을 인정하며 의지와 운 모두가 우리 삶이 중요한 요소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윤리의 숲 산책을 이어가면서 다가오는 도덕적 모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기로 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덕적 운이란 나의 의지와 외부 요인이 어떻게 얽히며 미래를 만들어가는지를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삶은 이해할 수 없는 운과 우리가 선택하는 의지의 끊임없는 춤일지도 모르겠어요.